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물역학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노유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임신부에서 약물 안전성 연구로 그 중에서도 신경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과 신생아에서의 선천기형 발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본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저희 연구 분야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약물 역학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약물 역학은 임상양미학과 그리고 역학의 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롭거나 해로운 결과의 빈도를 파악하고 특정 약물 복용과 질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하는데 이제 역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이 시판되기 전까지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 그림과 같이 주로 페이지 1부터 페이지 3까지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시판 전의 임상시험은 이제 현재 슬라이드와 같이 크게 6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시험은 매우 적은 연구 대상자 수를 포함하게 되고, 또한 이제 매우 통제된 조건 내에 단순한 연구 설계를 가지게 되고, 또 보통 젊은 연령의 건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관찰 기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시판 전 임상시험을 통해 발견된 안전성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판 후 연구를 통해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약물 역학 연구는 임상 전 임상 시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임신부나 소아 등의 특수 집단을 연구 대상자로서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발생률이 낮은 희귀 질환이나 희귀 아웃컴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 현장을 반영하는 근거를 생성할 수 있고, 보통 장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닉 이펙트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 시험이 거의 불가능한 임신부 집단에서 약물 역학은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약물 안전성 정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약물 역학 연구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주로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많이 부르는데, 이는 전통적인 임상 연구가 아닌 이제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되는 환자 건강 상태나 이제 보건 의료 데이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병원 의무 기록이나 레지스트리 그리고 청구 자료 등이 임상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배경입니다. 사실 주제를 처음 선정할 때 처음부터 벤조디아제핀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정신질환계 약물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문헌고찰을 해봤더니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 등에서는 비교적 신약에서는 이제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된 반면에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벤조다이아제핀이 오히려 이제 연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안전성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벤조디아제핀을 연구 약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우선 벤조디아제핀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이제 불안장애나 불면증 등 정신신경 질환의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산모 중 약 2% 정도가 임신 중 벤조디아제핀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데이터에서 확인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2%면 되게 적은 숫자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임신부에서는 보통 약물이 흔하게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되게 결코 적지 않은 산모들이 임신 중 벤조디아제핀을 처방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벤조디아제핀은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 조직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포 증식과 분화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수의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천성 기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험이 없다라고 보고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는데, 보통 거의 모든 연구에서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였고,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 설계로 인한 빗둘림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특정 성분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보통 약물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약물의 적응증에 의한 질환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신과적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기형 유발 약물에 대한 이제 교란 요인 통제가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규모 임신부 코호트를 구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모두 보완하여 임신 초기 벤조디아제핀 사용과 신생아에서의 주요 선천기형 발생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는 후양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고, 자료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수자료, 모든 전 국민이 포함된 전수자료의 청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2011년부터 8년까지 약 8년간 분만 수가 코드가 있는 여성과 이와 연계된 신생아를 연구 대상자로 모두 포함하였고, 제외 조건은 이제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너무 연령이 어리거나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고연령의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의 임신인 경우는 신생아가 선천기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고, 또한 임신 1, 3분기 동안 잘 알려진 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임신 기간의 추정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는 보통 정확한 임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월경일이나 임신 주수와 같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청구 자료를 활용한 임신 주수 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신 기간을 추정하였고, 예를 들어 분만일 기준으로 조산 기록이 있는 출산권의 경우에는 35주를, 이제 조산 기록이 없는 출산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신 주수인 39주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분만권에 대한 중복 기록은 제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노출구는 임신 제1, 3분기 동안 이제 벤조디아제핀을 1회 이상 처방받은 산모로 정의하였고, 노출 평가 기간을 제1, 3분기로 제한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태아 기간이 주로 형성되고, 따라서 선천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노출구는 임신 전에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을 임신 1, 3분기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제1, 3분기 동안 벤조디아제핀 처방 기록이 없는 산모로 정의하였습니다. 주요 결과 변수로는 이제 주요 선천기형 전체를 1차 결과 변수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천기형은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미용학적으로 중대한 구조적 발달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 그 선천기형 감시 네트워크 유로캣에서 정의한 IC10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해서 정의하였고, 2차 변수 결과로는 이제 기간별의 주요 선천기형을 정의하였습니다. 공변량으로는 총 50여 가지의 공변량을 고려하였고, 어, 카테고리로는 인구학적 특성과 동반 질환 중에 이제 정신질환과 이제 기타 비정신질환, 그리고 상과적 특성, 병용약물, 그리고 건강상태의 대리지표로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소들을 이제 모식도로 한 번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산모에서 임신 기간 동안, 임신 1~3분기 동안의 노출을 평가하고, 그리고 연계된 신생아에서 이제 선천기형이 발생했는지 유무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이전 6개월부터 임신 기간까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이제 공변량들을 교란 요인으로서 정의하여 교란 요인들을 모두 보정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분석 단위는 산모 단위가 아닌 프레그넌시 에피소드 단위로 분석하였고, 노출군과 비노출군 간의 기저 특성 차이는 스탠다드아이즈 디퍼런스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이 지표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은 경우에 두 군 간 기저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결과 변수에 대한 절대 위험도와 상대 위험도를 각각 산출하였고, 교란 요인 통제를 하기 위해 성향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propensity score by stratification,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성향 점수 층화 후 이제 웨이팅,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이제 보정된 RR 값을 산출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은 세스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메인 분석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노출의 세부적인 특성과 산모의 특성별로 위험이 달라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고, 크게는 총 3가지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용량에 따라 위험 차이가 있는지, 즉 도주 리스판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평균 용량과 누적 용량 모두 그거에 따라 군을 나눠서 위험 차이를 파악하였고,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작용 시간에 따른 위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벤조디아제핀은 성분마다 PD와 PK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분에 따른 위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기형에 대한 주요 위험 인자로서 사전에 정의한 이 4가지 변수를 층화하여 이제 위험을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위 그룹 분석은 적당한 환자 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전체 선천기형과 가장 많은 선천기형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순환계통 선천기형에 대하여만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은 본 분석의 조작적 정의가 타당한지, 즉 본 분석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민감도 분석의 결과가 본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면 본 분석의 타당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가지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노출 관련하여서는 이제 벤조디아제핀을 1회 이상 처방으로 기존에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처방을 받고 실제로 복용하지 않은 환자가 5분류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에서는 최소 2회 이상으로 정의하여 이제 반복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관련하여서는 선천기형 ICD-10 코드 진단 기록이 1회 이상으로 기존에 정의하였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배제 진단이나 아니면 실제 선천기형이 아닌데 진단이 찍힌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진단 코드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반복 분석을 수행하였고, 측정 가능한 교란 요인 중에서
이제, 어, 이제 약물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볼 때 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약물에 대한 적응증 때문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 분석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의 주요 적응증을 그냥 PS 성행점수를 산출할 때만 사용하였었는데, 민감도 분석에서는 더 엄격하게 벤조디아제핀의 주요 적응증을 가진 환자로 제한하여 반복 분석을 해보았고, 그리고 본 분석에서는 한 산모가 여러 임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임신권이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었는데, 이러할 경우 한 산모에서의 코릴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이제 각 산모당 첫 출산권만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여 반복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측정 불가능한 교란 요인, 저희 데이터에서 측정할 수 없는 교란 요인, 즉 unmeasured 컴파운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네거티브 컨트롤 애널리시스와 룰아웃 어프로치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해 보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적 삐뚤림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퀀터테이티브 바이어스 애널리시스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방법은 되게 복잡한데 뒤에서 간략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거티브 컨트롤 바이어스 애널리시스는 메인 분석에서 이제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때 레지듀얼 컴파운딩 존재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컨트롤 익스포저로서 기형 발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출 기간을 새롭게 정의하여 그 노출 기간은 아예 임신 전에 6에서 9개월로 노출 평가 기간을 새롭게 정의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애널리시스의 결과값이 널이 나오면 이 메인 애널리시스에서 보였던 이 파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은 레지듀얼 컴파운딩에 의한 영향이 아닐 것이다 라고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네거티브 컨트롤 애널리시스를 했는데 파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이 나오면 이 메인 분석에서 보인 파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은 레지듀얼 컴파운딩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널이 나와야 우리 연구에서 레지듀얼 컴파운딩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룰아웃 어프로치는 결과 해석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룰아웃 어프로치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unmeasured 컴파운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제 룰아웃 어프로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메인 분석에서 positive association이 나왔을 때, 이 positive association이 unmeasured 컴파운드에 의한 것인지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룰아웃 어프로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버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글링을 하면 쉽게 엑셀 파일로 배포된 걸 찾을 수 있는데, 저도 그 파일을 활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값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출의 유병률, 벤조디아제핀의 노출의 유병률 1.3% 정도였고, 이제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unmeasured 컴파운드의 유병률, 저희 본 연구에서는 흡연 변수를 unmeasured 컴파운드로 정의하여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임신부에서의 흡연율, 선행 문헌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6.5% 정도가 임신 중에 또는 임신인지 모르고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매우 더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기 위해 6.5%와 뭐 20%둘 다 가정을 하여 곡선을 두 가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값은 본 연구 분석에서 관찰된 추정 값인데 observed RR, 이 세 가지 값을 이제 엑셀 파일에 넣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그래프의 x 값은 이제 unmeasured 컴파운드 아웃컴의 관련성 크기, 그리고 y 값은 unmeasured 컴파운드와 익스포저의 관련성 크기를 의미하고,
이를 해석할 때는 얘네들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크기를 여기 그래프 상에 찍어 보았더니 이 곡선 왼쪽 하단에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메인 분석에서 발견한 그 positive association은 unmeasured compounder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 오른쪽 상단에 존재한다 하면 내 메인 분석에서 관찰된 positive association이 exposure에 의한 것이 아니라 unmeasured compounder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국내 청구자료의 한계점으로 프레그넌시 로스, 즉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라이브 벌스만을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에서 프레그넌시 로스율이 즉 유산율이나 사산율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임신권을 가진 인구 집단에서 내가 각각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뽑아올 때 셀렉션 프로버빌리티가 이 두 군 간에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서 어쨌거나 유산율이 더 높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출군에서의 이제 유산율이 더 높으면 셀렉션 프로바빌리티가 낮아져서 연구 대상자로 내가 덜 뽑아오게 되고 덜 뽑아옴에 따라서 아웃컴이 덜 수집됨에 따라 위험 크기 자체가 가수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Quantitative Bias Analysis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정의는 계통적 오류, 즉 예를 들어서 Selection Bia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빗둘림의 방향과 크기와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 Selection Bias에 대한 QBA를 수행한다 함은 이제 해당 환자들의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들의 이제 프레그넌시 로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실제 그 연구 대상자들까지 실제 연구 대상자로 포함했을 때 환자 분율이 새롭게 계산될 것이고 그 달라지는 환자 분율에 따라서 수정된 RR 값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RR 값을 보고 빗둘림의 영향력을 추정을 하는데 보통 이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는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하게 되고 얘를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저희가 라이브 벌스만 포함한 저희 실제 연구 대상자로 포함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x2 테이블, 익스포저 여부와 그리고 아웃컴 발생 여부에 따라 2x2 테이블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N수를 채울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 대상자에 포함된 그 분포를 의미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라이벌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프레그넌시 로스로 이제 임신 종결된 임신건들도 사실상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그넌시 로스까지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임신 건수를 2x2 테이블로 다시 산정하고 이 산정할 때는 각각의 이 네 군에서 내가 실제로 얼만큼 트루 파퓰레이션에서 뽑아왔을지 그 확률을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실제로 뽑아왔을 때 그 인구 집단을 가정했을 때 RR 값을 구하는데 그 콜렉티드 이제 OR 또는 RR 값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콜렉티드 RR 값과 메인 분석의 RR 값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 연구에서는 셀렉션 바이어스에 의한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두 사이의 RR 값이 너무 크면 이 연구는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효과가 컸다, 비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제 주요 해석 포인트가 되는 연구 결과만을 포함해서 가져왔고, 일단 연구 대상자는 309만 건의 임신 건수가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 1.3%가 노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 기저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단 PS 적용하기 전 분포는 두 군간의 평균 연령은 거의 비슷했고,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주요 정신질환이나 이제 비정신질환, 병용약물 처방률, 그리고 의료이용 대리지표 등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에 대한 변수가 모두 이제 노출군에서 비노출군 대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PS를 보정한 후에 두 군간 기저 특성은 잘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그림인데, 벤조디아제핀 처방에 대한 이제 주요 선천기형 전체의 위험과 이제 기간별 선천기형 위험을 나타낸 것이고, 이 RD1000은 전체 선천기형 발생률의 차, 즉, 출산 1000건당 이벤트 발생 수를 이 두 군간 각각 구하고 그거의 차를 구한 것이고, 얘는 앱솔루트 리스크의 지표가 되고,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의 지표로서 이제 언어저스티드와 PS 어저스티드 각각을 구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제 비노출군 대비 노출군에서 전체 선천 기형이 약 9%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 기간별로 봤을 때 그 중에서 또 이제 심장 기형 위험이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의 그룹 분석 결과 중에서 이제 하루 평균 용량 분석 결과가 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전체 선천 기형과 이제 심장 기형 모두 하루 평균 용량이 고용량인 군에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민감도 분석 결과는 이제 이게 메인이고 이게 민감도 분석인데 거의 메인 분석과 다 일관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어널리시스와 룰아웃 어프로치, QBA 모두에서 중대한 레지듀얼 컴파운딩이 없음을 확인했고, 또한 라이벌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셀렉션 바이어스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않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신 초기 벤조디아제핀 노출은 전반적인 선천기형, 특히 이제 심장기형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일일 고용량군, 특히 하루 평균 용량이 2.5mg per day 이상인 군에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2.5mg per day라는 값은 WHO에서 정의한 일일 상용량, 즉 주요 적응증에 대한 성인의 하루당 평균 유지 용량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용량이고, 이는 일일 상용량을 초과하는 임신 중에 벤조디아제핀 노출에서 특히 선천기형 발생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해당 절대 위험과 상대 위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이 매우 중대한 체계 형성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통해 확인된 잠재적 위험은 반드시 벤조디아제핀의 치료적 이익과 함께 평가되어야 함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본 연구 결과에서 고용량분에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유효 용량을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특히 신재영 교수님,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이혜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차영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 석사분들 이름은 리스팅 안 했는데, 구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